어머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정말 독이 아니옵니까? 때는 조선 영조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인근 청렴하기로 이름 높은 윤참봉댁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밤마다 사랑채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마님께서 며느리를 없애려 독초를 다리신다고요. 5년째 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 이소원. 문중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고 남편마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차갑게 침묵할 뿐이었지요. 과연 그 연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마님이 끝내 말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채널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인근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쳐 흐르는 깊은 고을에 윤참봉댁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렴한 선비 가문으로 이름을 떨쳐온 집안이었지요.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단정하게 손질된 마당과 고즈넉한 사랑채가 방문객을 맞이했고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언제나 밥 짓는 연기가 나직이 피어올랐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고구 윤참봉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요. 사랑채 벽에 걸린 낡은 서화, 마당 한켠에 손수 심었다는 매화나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홀로 지켜온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 하나를 키워 가문을 이어온 분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분을 가리켜 서리빨 같은 분이라 했지요. 눈빛 하나로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본다 하여 감히 함부로 대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서리빨 같은 눈빛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마님은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칭찬하는 법도 없었지요. 다만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마님의 방식이었지요. 그 집 며느리 이소원은 28배 나이에 시집 온 지 꼭 5년이 되던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원은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마님의 새순물을 데웠고 밤이 깊어서야 마지막 등잔을 껐지요. 손끝이 터지도록 살림을 꾸렸으나 단 한 가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원의 가장 큰 그늘이었지요. 혼인한 지 이태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새 5년이 흘렀으나 배 속은 끝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님은 그 일로 소원을 다그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무서운 것이 침묵이었지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눈빛이 때로는 어떤 꾸중보다 깊이 가슴을 찌르는 법이었습니다. 소원의 남편 윤성락은 32의 나이에 글 공부를 계속하는 선비였습니다. 마음씨가 온순하고 소원에게 살가운 편이었지요.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마님의 눈빛 하나에 말문이 막히는 아들이었지요. 소원은 그런 남편을 보며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줄 사람이 있는지 때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며느리 된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텨왔지요. 봄이 되면 문중 어른들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봄도 다르지 않았지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가문이 무너지는 법이요. 참봉댁마님, 언제까지 이리 두실 참이요? 문중 대표 격인 윤진사가 대청마루에 앉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원은 안채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지요. 가슴 한복판을 돌로 내리찍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원은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습니다. 5년을 들어온 말이었지요. 이제는 아프다는 느낌보다 무겁다는 느낌이 먼저였습니다. 마님은 꼿꼿이 앉아 차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윤진사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지요. 제 집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윤진사는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은 채 자리를 떴고 나머지
어른들도 하나둘 따라 일어섰지요. 대청마루를 나서며 윤진사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시오. 저러다 가문이 끊기면 그때 가서 후회하시지. 소원은 그 말도 들었습니다. 기둥 뒤에 서서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문중 어른들이 모두 떠난 뒤 대청마루는 고요해졌습니다. 마님은 잠시 매화나무를 바라보시다가 아무 말 없이 안채로 걸음을 옮기셨지요. 소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은 며느리를 한번 바라보더니 그대로 지나쳐 가셨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지요. 소원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등 뒤로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지요. 저분이 나를 어여삐 여기신 적이 있기나 하셨을까. 소원은 속으로 되뇌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핀 매화가 소리 없이 지고 있었지요. 봄은 왔으나 소원의 마음속에는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연기를 발견한 것은 부엌대기 막순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각, 막순은 뒤란 장독대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사랑채 뒤편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를 보았지요. 불씨가 남은 것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려 했으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작은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 뚝배기 하나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잘게 썰어 넣고 있었지요. 막수는 숨을 죽인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님이 밤중에 혼자 무언가를 다리는 모습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막수는 부엌으로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쓰고 매캐한 어딘가 낯선 냄새였지요. 막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그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지요. 이튿날 아침 막순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님께서 밤마다 뭔가를 다리신데 냄새가 심상찮더라고. 쓰고 매캐한 게 꼭 약방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는 하인들 사이에 단순한 수군거림이었지요.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밤마다 사랑채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수군거림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하인들은 삼삼오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지요. 아씨가 5년째 아이를 못 낳으시잖아. 문중에서도 난리고. 설마 마님께서 아씨를 없애시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게. 독초라는 게 다리면 꼭 그런 냄새가 난다더라. 소문은 이처럼 조금씩 살이 붙어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냄새였던 것이 독초가 되었고, 독초는 어느새 마님이 며느리를 없애려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지요. 아무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지요. 그것이 소문의 본성이었습니다.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점점 커지는 것이었지요. 소원의 몸종 사월이가 그 말을 전해 들은 것은 빨래터에서였습니다. 함께 빨래를 하던 이웃댁 몸종이 조심스레 귀띔을 해주었지요. 사월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빨래를 그대로 두고 달려왔습니다. 소원의 방문을 두드리며 치맛자락을 붙잡았지요. 아씨,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밤마다 사랑채 뒤에서 무언가를 다리신다는데 하인들이 그게 독초라고 수군거립니다. 아씨를 없애시려는 게 아니냐고요. 소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채 마당이 보였지요. 마님이 단정히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고요한 모습이 오늘따라 더없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독초라니.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소원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 없는 마님이었지요.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눈빛으로 책망하던 마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밤마다 혼자 무언가를 다린다는 것이 선뜻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소원은 자신도 모르게 오늘 아침 마님이 건네신 찻잔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내미셨던 그 찻잔을 이미 마셔버린 것이 생각나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소원은 창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님은 바느질을 계속하셨지요. 바늘이 천을 꿰뚫을 때마다 햇살이 실오라기에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소원에게는 그 평화가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리 고요하게 앉아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사월이가 소원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씨, 제발 조심하세요. 마님께서 드리는 음식이나 차는 각별히 살피셔야 합니다. 소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맞부딪혔지요. 믿고 싶다는 마음과 두렵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소원은 한동안 서 있었지요. 소문이란 것은 한 번 불이 붙으면 막을 수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윤참봉댁 담장 밖까지 이야기가 새어나갔지요.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이웃 양반과 안방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윤참봉댁 마님이 밤마다 독초를 다린다더라. 며느리가 5년째 아이를 못 낳으니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겠어. 원래 그 마님이 서리빨 같은 분이시잖아. 눈빛만 봐도 알지. 말은 갈수록 살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독초였던 것이 어느새 사약이 되었고 사약은 이미 며느리에게 먹였다는 이야기로 둔갑하기도 했지요. 소문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크게 자라나는 법이었지요. 그리고 한 번 퍼진 소문은 당사자가 아무리 부인해도 쉬이 가라앉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인할수록 더 크게 번지는 것이 세상 이치였지요. 소문은 결국 집 안으로도 흘러들었습니다. 외아들 윤성락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함께 걷던 동문수학 친구 박생원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성락, 자네 집에 대한 이야기가 말에 파다하네. 별일 없겠지. 성락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친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슨 이야기가 도는지 캐물었으나 박생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본래 차갑고 엄한 분이셨으나 설마 며느리에게 해를 끼칠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소문은 소문이었고 밤마다 사랑채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이미 성락의 귀에도 닿아 있었지요. 성락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방에 계시지 않았지요. 하인에게 물으니 사랑채 뒤편에 계신다 했습니다. 성락은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시각에 사랑채 뒤편이라니. 낮에도 그곳에 계신다는 말인가. 성락은 돌아서서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뒤편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요.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성락은 그날 저녁 내내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원은 저녁 밥상을 들고 문 앞에 섰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돌아왔지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남편의 눈빛 속에 의심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봐 두려웠지요. 그날 밤 성락은 소원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잠을 못 잔 기색이 역력했지요. 성락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원아,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소. 어머니께서 밤마다 사랑채 뒤에서 무언가를 다리신다는 것이 사실이오? 소원은 잠시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저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사월이가 전해주었지요. 성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소원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지요. 성락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오. 그러나 이 소문이 밖에까지 퍼진 이상 그냥 넘어갈 수만은 없소. 내일 내가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겠소. 소원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물어본다 한들마님이 순순히 답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성락도 그것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말하지 않았지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서로가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락이 방을 나간 뒤 소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사랑채 뒤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원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그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안채까지 흘러드는 것을 느꼈지요. 저것이 대체 무엇일까? 날이 밝으면 내가 직접 알아보아야겠다. 소원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날이 밝기 전이었습니다. 소원은 눈을 뜨자마자 몸을 일으켰지요. 사월이가 아직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대도를 내려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살갗을 파고들었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사랑채 뒤편으로 돌아가니 어젯밤 화로 자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라 해도 이른 새벽은 아직 서늘했지요. 소원은 두 손을 모아 입김을 불며 쪼그려 앉았습니다. 제가 아직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뚝배기 하나가 엎어진 채 버려져 있었지요. 소원은 천천히 몸을 낮추어 뚝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쪽에 거무스름한 액체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코를 가져다 대니 쓰고 매캐한 냄새가 훅 올라왔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막순이 말했던 그 냄새였습니다. 틀림이 없었지요. 소원은 잠시 뚝배기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사랑채 뒤편의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어디선가 이른 새벽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슬프게 들렸지요. 소원은 뚝배기 안쪽을 손가락으로 긁어 천 조각에 조심스레 싸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그 길로 마을 어귀 박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박 의원은 윤참봉 댁과 대대로 인연이 깊은 의원이었지요. 이런 일을 남에게 가져가기가 두려웠으나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약방 문은 열려 있었지요. 소원은 안으로 들어서며 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의원 어른,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박 의원은 돋보기를 꺼내 천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를 맡고 손끝으로 비벼보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지요. 소원은 숨을 참은 채 기다렸습니다. 약방 안에 침묵이 흘렀지요. 밖에서 새가 우는 소리만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선명하게 들리던지 소원은 자신의 심장 소리도 함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의원의 낯빛이 서서히 굳어갔지요. 돋보기를 내려놓더니 소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고 또 말하려다 멈추었지요. 입술이 두어 번 달싹였습니다. 소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점점 조여들었지요. 박 의원이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원 어른,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박 의원은 긴 침묵 끝에 천 조각을 조심스레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말했지요. 아씨,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소원은 의원의 굳은 낯빛과 피하는 눈길을 읽었지요. 말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소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물어봐야 같은 대답이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천 조각을 받아 들고 약방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곳을 향하는 것 같았지요. 길가에 노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꽃을 보고도 지나쳤지요.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의원 어른이 말을 못하셨다. 그렇다면 역시 독이란 말인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서니 마침 마님이 안채 마당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소원과 눈이 마주쳤지요. 마님은 아무 말 없이 소원을 한번 바라보더니 그대로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지요. 평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눈빛이 오늘은 유독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소원은 그 자리에 굳은 채 마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분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소원이 지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맞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락이 사랑채에서 나와 안채로 건너왔지요. 소원은 등잔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다가 남편의 기색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성락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소원아, 오늘 아침 어디를 다녀온 것이오? 소원은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사월이가 말했나 싶었지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어기 박 의원을 다녀왔습니다. 무슨 일로요? 소원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뚝배기 안쪽에서 긁어온 것을 의원에게 가져갔다는 말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이라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소원은 조심스레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새벽에 혼자 사랑채 뒤편에 갔던 것, 뚝배기를 발견한 것, 천 조각에 싸서 박 의원을 찾아간 것까지 모두 말했지요. 성락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의원이 뭐라 하던가요? 말씀을 못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낯빛이 굳으신 채로. 성락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리고 그 길로 마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소원은 뒤따라가지 못한 채 방 안에 서 있었지요. 발걸음 소리가 안채를 가로질러 멀어졌습니다. 소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마을의 소문이 파다합니다. 밤마다 사랑채 뒤에서 무언가를 다리신다는데 대체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돌아왔지요. 집안일을 밖에서 주워들었느냐? 내가 알 것 없다. 어머니,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소원이 박 의원까지 다녀왔습니다. 의원조차 말을 못하고 돌려보냈다 하지 않습니까? 물러가거라.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성락은 더 이상 묻지 못했지요. 마님은 부인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려보냈을 뿐이었지요. 소원은 그 짧은 대화를 안채에서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부인이 없다는 것이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지요. 해명 한마디만 있었어도 달랐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지요. 사랑채로 돌아가는 성락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잠시 후 성락이 소원의 방문을 열었지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성락은 방 안으로 들어와 소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지요. 어머니께서 아무 말씀도 않으시오. 부인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으셨소. 소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요. 그러나 막상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성락이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었지요.
소원아, 당분간 마님께서 직접 드리는 음식이나 차는 각별히 조심하시오. 소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의심하고 있었지요. 아니, 이미 의심을 넘어 경계하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안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두려웠지요. 남편마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집에서 소원이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소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눌렀지요. 성락이 방을 나간 뒤 소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월이가 조심스레 곁에 와 앉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원의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조용히 흔들렸지요. 소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마님이 홀로 서 계셨지요. 봄바람에 머리카락 한 올이 흩날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지요. 그러나 소원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그 외로움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지요. 믿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가슴 속에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윤참봉 댁을 찾아온 것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윤진사를 필두로 5명이 대청마루에 줄지어 앉았지요. 얼굴마다 단단히 별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사로 온 것이 아니었지요. 아예 결론을 내리고 온 얼굴들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을 들어서는 발걸음부터가 달랐지요. 소원은 안채 깊숙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청마루에서 오가는 목소리는 고스란히 들려왔지요. 소원은 안채 기둥 뒤에 몸을 기댄 채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사월이가 곁에 바짝 붙어 섰지요.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참봉댁마님, 우리가 오늘 예사로 온 것이 아니요.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들으셨겠지요? 마님은 꼿꼿이 앉아 대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도구로 없애려 한다는 소문이요. 밤마다 사랑채 뒤에서 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시오. 문중이 묻는 것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원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지요. 마님이 지금 해명하신다면 모든 것이 풀릴 수도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그 한마디를 소원은 가슴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기둥을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그러나 마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님, 말씀하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대청마루가 술렁였습니다. 윤진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지요. 할 말이 없다니, 그렇다면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이요? 5년 동안 아이도 못 낳고 이제는 집안에 이런 흉흉한 소문까지 들끓으니 저 며느리를 이 집에 더 둘 수 없소. 당장 내보내시오. 소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월이가 소원의 손을 잡았지요. 두 손 모두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소원은 기둥에 손을 짚으며 몸을 지탱했지요. 성락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렸습니다. 어른들, 소문만으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진사는 듣지 않았지요. 성락아, 내 어미가 할 말이 없다 하지 않느냐. 며느리를 내보내는 것이 이 집안을 위한 길이다. 모두의 시선이 마님에게 쏠렸습니다. 방 안이 숨막히게 고요해졌지요. 소원도 숨을 참은 채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떴지요. 그리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내 집 사람입니다. 문중이 어찌하든 그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 편을 든 것도 해명을 한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못 박았을 뿐이었습니다. 윤진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자리를 떴지요. 나머지 어른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차가운 말을 남겼습니다. 두고 보겠소.
마님이 끝까지 감추신다면 우리도 다른 방도를 찾겠소. 문중 어른들이 모두 떠난 뒤 대청마루는 고요해졌습니다. 마님은 혼자 남은 자리에서 꼿꼿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계셨지요. 해명도 없었고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이었지요. 봄볕이 대청마루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으나 그 빛이 어쩐지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원은 안채에 선 채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집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그 말 한마디가 소원의 가슴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월이가 소원의 소매를 살며시 당겼습니다. 아씨,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소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마님의 그 뒷모습이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꼿꼿하고 차갑고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고독한 뒷모습이었지요. 소원은 그 뒷모습을 눈에 담은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소원은 등잔에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매화 향기가 실려왔지만 소원의 코에는 닿지 않았지요. 5년이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님의 새순물을 데운 것도 손끝이 터지도록 살림을 꾸린 것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혼자 울던 밤도 모두 5년이었지요. 그 5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언젠가는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눈총도 마님의 차가운 눈빛도 남편의 무른 태도도 모두 참아왔지요.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이 언젠가 자신의 집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소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 깊숙이 손을 넣어 보따리 하나를 꺼냈지요. 시집 올 때 가져온 낡은 보따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옷가지 몇 벌을 꺼내 보따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집 올 때 입었던 저고리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치마였지요. 그 5년 동안 소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사겨왔는지 이 보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의 설렘, 첫 해의 기대, 그것이 조금씩 지워지던 시간들이 모두 이 낡은 보따리 안에 담겨 있었지요. 이것을 싸는 순간 정말로 떠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원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때 방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사월이었지요. 사월이는 소원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아씨, 이게 무슨... 사월아, 나는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구나. 사월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달려와 소원의 손을 붙잡았지요. 안 됩니다, 아씨. 지금 떠나시면 아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문중 어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문중 어른들이 어차피 나를 내보내려 하지 않느냐. 마님께서 막아주신다 하셨으나 그것이 언제까지겠느냐. 그리고 사월아. 소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창밖 어둠 속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었지요. 나는 무섭다. 마님이 무섭다. 밤마다 다리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박 의원이 왜 말씀을 못하셨는지 생각할수록 견딜 수가 없구나. 서방님마저 음식을 조심하라 하시지 않았느냐. 사월이가 소원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아씨, 마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5년 동안 이 집에서 보아왔습니다. 차갑고 엄하신 분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있으십니다. 제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다. 느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월아. 그렇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발요, 아씨. 떠나시면 두 번 다시 돌아오실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사월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원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보따리를 내려놓았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소원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월이를 끌어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등잔도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 봄밤의 바람 소리만 창문 틈으로 가늘게 스며들었지요. 사월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원은 그 어깨를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원이 먼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떠나려는 결심이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원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랑채 뒤편을 바라보았지요. 오늘 밤도 어김없이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연기를 바라보며 소원은 속으로 되뇌었지요. 사흘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흘 안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떠나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시각에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요. 하인이 나가보니 박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몹시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의서 한 권을 들고 있었지요. 새벽부터 서둘러 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의원의 버선발이 흙길에 적셔 있었지요. 윤 서방님을 뵙고 싶소. 급한 일이요. 성낙은 사랑채에서 박 의원을 맞이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을 꺼냈지요. 평소 여유롭던 그 군답지 않게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방님, 소인이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에 걸려서요. 성낙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며칠 전 아씨께서 뚝배기 안쪽의 것을 가져오셨지요. 소인이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했는데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어찌 된 것인지 말씀해 보시오. 박 의원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의서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사이에 한 처방전이 펼쳐졌지요. 아씨께서 가져오신 것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당귀, 익모초, 오수유, 그리고 몇 가지 온열 약재를 달인 것이었지요. 이것은 자궁이 차가운 분께 쓰는 냉증 치료 약재입니다. 오래된 냉증으로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에 쓰는 처방이지요. 소인이 2달 전 마님을 뵈었을 때 직접 처방해 드린 것이었습니다. 성낙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이 조심스레 이었지요. 마님께서 소인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아씨께 발설하지 말라고요. 아씨가 알게 되면 마음의 부담이 생겨 약효가 반감된다 하셨지요. 아씨 모르게 음식에 조금씩 넣어 드시게 할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소인도 그 뜻을 헤아려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성낙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밤마다 다리신 것이 며느리 아씨를 위한 약이었습니다. 서방님. 박 의원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었습니다. 소인이 아씨께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마님과의 약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소문이 이리 크게 번지고 문중까지 들고 일어났다는 말을 들으니 소인이 더는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애꿎은 아씨가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인이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마님과의 약조를 지키려다 아씨를 이 지경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 의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께 일찍 말씀드리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성낙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오늘따라 눈이 시리게 밝았지요. 성낙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천천히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를 의심했던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요. 소원에게 음식을 조심하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뺨이 뜨거워졌지요. 그날 밤 사랑채 뒤편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른 새벽 혼자 쪼그려 앉아 뚝배기를 다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지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락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세상에 저런 어미가 또 있을까 싶었지요. 성락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어머니가 소원을 위해 약을 다리고 계셨다. 그 생각이 가슴속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무겁고 뜨거운 것이 눈시울로 차올랐지요. 성락은 그것을 참으며 박 의원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락은 박 의원을 배웅하고 한동안 사랑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어머니를 의심했던 지난 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원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문중 어른들 앞에서 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침묵이 이제는 전혀 다른 빛깔로 보였지요. 성락은 마당 한켠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푸른 잎이 돋아나고 있었지요. 저 나무처럼 어머니도 겉으로는 차갑게 보였으나 속으로는 이미 봄을 품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락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성락은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 서니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님은 방 안에 없었습니다. 성락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안으로 들어섰지요. 방 안은 단출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지요. 성락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문갑 위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의서였지요. 표지가 너덜너덜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손때가 얼마나 많이 탔는지 표지의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지요. 성락은 조심스레 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치는 순간 작은 종이 조각들이 여러 장 흘러내렸지요. 처방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었지요. 성락은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당귀 한 냥, 익모초 2냥, 오수유 반냐. 같은 약재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처방이 조금씩 달랐지요. 어떤 것은 약재 비율이 다르고 어떤 것은 다리는 시간이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빼곡했지요. 3번 달이니 색이 너무 진함 2번으로 줄일 것. 오수유를 늘리니 냄새가 강해짐 다시 줄여볼 것. 박 의원 말로는 2달은 꾸준히 먹여야 효과가 난다함. 성락은 종이 조각들을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을 혼자 쓰셨던 것이었지요. 박 의원에게 처방을 받은 뒤 혼자 약재를 구하고 혼자 다리는 방법을 익히고 혼자 처방을 조금씩 바꿔가며 밤마다 화로 앞에 쪼그려 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로, 칭찬도 바라지 않으신 채로, 그저 며느리 몸이 낫기만을 바라며 그 차가운 새벽을 혼자 지키셨던 것이지요. 성락은 눈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지요. 말이 없고 차갑고 때로는 모질어 보이기까지 했던 그 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마님이 들어서다가 성락을 보고 멈추었지요.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님의 손에는 약재를 담은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지요. 오늘 밤 다릴 약재였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아들을 바라보셨지요. 성락은 손에 쥔 처방전들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어머니.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래 감추어 두었던 것이 들킨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성락은 손에 쥔 종이 조각들을 조심스레 의서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서를 문갑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박 의원께서 다녀가셨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손에 든 약재 보자기를 천천히 문갑 위에 내려놓으셨지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래 버텨온 무언가가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 같았지요. 성락은 어머니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지요. 이 침묵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방 안에 봄바람이 가늘게 스며들었다가 빠져나갔지요. 마님은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방 안에 봄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가 빠져나갔지요. 성락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감추어온 것을 꺼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을 깨는 것은 성락의 몫이 아니었지요. 마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소원이 시집 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가 새벽에 혼자 뒤란에 나가 우는 것을 보았지. 소리도 내지 않고 그저 쪼그려 앉아서 어깨만 들썩이며 나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안으로 들어가 안아주고 싶었지.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성락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것이지.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나도 내 아버지와 혼인하고 오래도록 내가 생기지 않아 그리 울었으니. 그런데 그 아이는 나한테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더구나. 며느리된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혼자 사귀고 있었지. 마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셨지요. 마당 한켠에 매화나무의 꽃이 피 다 지고 이제 막 푸른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의원을 불렀다. 소원이 냉증이 있어 아이가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구나. 약을 꾸준히 다려 먹이면 나을 수 있다 했지. 그런데 박 의원이 신신당부하더라. 아씨가 당신 때문에 약을 먹는다는 것을 알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마음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몸을 낫게 하는 것은 약만이 아니라 마음이기도 하다고 했지. 성락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신 것입니까? 그뿐이 아니다.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성락을 바라보셨습니다. 소원이 알게 되면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고맙다 하고 무슨 약이냐 물을 것이고 그러면 집 안에 소문이 날 것이다.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가 냉증약을 먹는다는 것이 문중에 알려지면 그 아이를 더 옥죄 구실이 되지 않겠느냐. 성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갑게 대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내가 소원에게 살갑게 대하면 그 아이가 나를 믿고 무슨 일이든 내게 물어올 것이고 그러다 이 약 이야기가 새어나갈까 두려웠지. 모진 시어미로 보이는 것이 그 아이 곁에서 그 아이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성락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가 지난 5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것의 무게가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차갑게 굴수록 속으로는 더 마음을 졸였을 것이었지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성락은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저렇게 작아 보인 것은 처음이었지요. 마님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낮아졌지요. 소원이 어젯밤 보따리를 쌌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사월이가 말린 것도 알고 있지. 성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것을 어떻게...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 이 집 안에서. 마님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었지요. 더 이상 그 아이를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되었구나. 오늘은 내가 직접 소원을 만나야겠다. 성락은 천천히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한참 만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음식을 조심하라는 말까지 소원에게 했으니 어머니께 면목이 없습니다. 마님은 아들의 머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한 번 쓸어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성락은 그 손길 하나에서 평생 어머니가 감추어온 것들을 느꼈습니다. 소원은 그날 오후 내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사월이가 점심 밥상을 들여왔으나 젓가락을 거의 대지 않았지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릎을 내려다보다가 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붙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지요. 어젯밤 보따리를 장롱에 밀어넣으며 사흘을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사흘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한 시각 한 시각이 힘겨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성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마님이 따라 들어오셨지요. 소원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이 며느리 방에 들어오신 것은 5년 만에 처음이었지요. 마님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단출하게 정돈된 방이었지요. 시집 올 때 가져온 반다지 하나와 낡은 베갯모가 전부였습니다. 마님은 그 방을 둘러보시다가 잠시 말없이 서 계셨지요. 그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소원은 그것을 보았지요. 마님이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소원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성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원아, 오늘 박 의원께서 다녀가셨소. 어머니께서 밤마다 다리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었소. 소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독이 아니었소. 당귀와 익모초와 오수유를 달인 냉증 치료 약재였소. 어머니께서 2달 전 박 의원께 처방을 받아 당신을 위해 다리고 계셨던 것이요. 소원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이 걸렸지요. 천천히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님은 소원의 눈길을 피하지 않으셨지요. 다만 입술을 꼭 다문 채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소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지요. 낡은 헝겊 보자기였습니다. 소원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셨지요. 열어보거라. 소원은 떨리는 손으로 헝겊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쏟아진 것은 작은 종이 조각들이었지요. 여러 번 접혀 손때가 탄 쪽지들이었습니다. 소원은 가장 위에 놓인 것을 집어 조심스레 펼쳤지요. 버티거라. 봄은 온다. 소원은 눈을 깜박였습니다. 다음 쪽지를 펼쳤지요. 내가 이 집의 봄이다. 또 다음 쪽지를 펼쳤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쪽지마다 글씨가 달랐습니다. 어떤 것은 힘있게 쓰였고, 어떤 것은 밤이 깊어서야 쓴 듯 획이 떨렸지요. 소원은 쪽지를 하나씩 펼치다가 멈추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요. 손에 쥔 쪽지들이 흔들렸습니다. 마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내게 찻잔을 건넬 때마다 그 밑에 넣어두었다. 내가 방으로 돌아가 혹시 발견할까 하여. 그런데 넌 한 번도 찻잔 밑을 보지 않더구나. 소원은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님이 건네주시던 찻잔이었지요.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내미시던 그 찻잔. 소원은 언제나 2 손으로 받아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찻잔 밑을 들여다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것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지요. 그 찻잔을 받을 때마다 마님의 눈빛이 차갑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눈빛 뒤에 이토록 많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소원은 알지 못했지요. 어머님, 저는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손을 뻗으셨지요.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였지요. 미안하다, 아가.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소원에게는 그 어떤 긴 말보다 깊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지요. 소원이 울음을 그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마님은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요. 그저 며느리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성락은 방 한켠에 서서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방 안에 봄바람이 가늘게 스며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이번에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지요. 소원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무서웠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으시니 제가 이 집에서 버려진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마님은 소원의 말을 끊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지요. 원망하지 않느냐? 소원은 잠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원망했습니다. 매일 밤 원망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원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님의 눈가에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소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지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설이 빨갛던 마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마님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참으시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끝내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모진 시험이었다. 그것은 변명할 수 없다. 다만 너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말 하나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진심이었지. 내가 이 집의 봄이라는 것. 소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님에게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마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지요. 마님은 처음에는 굳은 채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팔을 들어 며느리의 등을 감싸 안으셨지요. 그 손길이 떨렸습니다. 마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성락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원아. 내가 두 사람 모두에게 죄를 지었소. 어머니를 의심했고 소원에게는 음식을 조심하라는 말까지 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마님이 며느리를 아는 채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죄를 갚으려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거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날 이후 윤참봉 댁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말수가 적으셨지요. 그러나 아침마다 건네는 찻잔에는 더 이상 쪽지가 없었습니다. 대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소원의 어깨를 스치듯 손을 얹으셨지요. 말 없는 그 손길이 쪽지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소원은 그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찻잔 밑에 쪽지들을 떠올렸지요. 버티거라, 봄은 온다. 그 말이 이제는 가슴속에 새겨진 말이 되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소문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박 의원이 조용히 사실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참봉댁 마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소원의 배가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마님은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채 뒤편으로 나가 홀로 한참을 서 계셨지요. 그 자리는 밤마다 혼자 화로 앞에 앉아 약을 다리던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마다 혼자 뚝배기를 다리며 며느리의 봄을 기다리던 곳이었지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 한켠의 매화나무에 다시 꽃이 피었지요. 마님은 그 꽃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봄이 왔구나, 아가. 차갑고 모진 시어머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밤마다 혼자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 며느리의 봄을 다리고 있었지요. 말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찻잔 밑에 쪽지를 넣어두는 사랑이 있지요.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내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이 없어서 차가워 보여서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더없이 반갑겠습니다. 조선야담록은 잊혀진 조선의 이야기를 되살려 매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